오늘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쵸? 시장 전반적으로 보고, 또 오늘도 중요 노이즈들이 하나 있었죠. 그것도 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 가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엄청 튀어요. 코스닥은 좋은데 코스닥도 계속 변동성 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은 것들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상승 종목 수가 지금 한 600개 정도 되고 하락 종목 수가 한 1900개 됩니다. 압도적 하락 우위가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이 단계를 제가 데일리 그리고 공방에서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거 제가 이따가 ADR 짚어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때 그리고 우리가 과거 ADR 사례를 가지고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는 사실 다 밀렸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 일부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회복을 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남아있는 상태로 종료가 됐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국내 증시가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라든지 미국 선물도 같이 밀리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주축이 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 코스피 보게 되면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사실 상승 종목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 올라온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어디가 올라가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삼전, 사실 닉스도 거의 보합권이라서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코스피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회복을 못하는 것들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지수가 조금 왜곡이 되어져 있다는 건데, 이 지점도 노이즈랑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 먼저 첫 번째 하나씩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 요거는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삼성전자 계속 변동입니다. 제가 이거 나온다 했죠? 더 나올 겁니다. 이게 끝일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끝이지 않다. 여기서 이제 그럼 변동 튀고 다시 가나요? 의 국면보다는 저는 계속 요런 뭐랄까요? 데일리 단위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점이다라고 봐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코멘트를 드렸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쪽 파이, 코스피에서 그러면 얘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변동 국면에 있으면 지수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단기 피크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수가 이제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업종으로 좀 놓고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계속 이 레벨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이거를 데일리 단위로 이거 아래 꼬리 달았네, 또 올라갑니다. 위에 붙었네, 더 갑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계속 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결 자체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계속 이제 치고받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부 또 이탈했다가 또 붙었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 반복될 겁니다. 요 국면을 그냥 전체 스탠스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이 사이에서 뭐 거래하는 걸 뭐 개별적으로 하는 거야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요쪽 룸은 단기적으로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통 의견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약간 앵무새 같기도 하죠. 네, 제가 생각이 바뀔 만한 포인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여튼 그건 그거고, 오늘 움직였던 애들 하나씩 좀 보고, 오늘 움직인 애들이 극소수예요. 사실은 섹터 전반으로 보게 되면 종목으로 좀 개별성 짙은 뭐 코스닥에서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올라간 애들이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소수가 움직였는데, 섹터로 움직인 애들이 하나가 있죠. 우주입니다. 우주.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지금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이 다음 달로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쏘고 있어요. HVM 같은 경우도 신고가 트라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아래 꼬리 보면 기겁합니다. 그렇죠? 요렇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트라이 하라고는 저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로 봤을 때에는 섹터로 움직였던 게 이쪽 한쪽이죠. 미래에스 벤처 투자나 아주아이비 다 이제 스페이스X 지분 투자 관련 재료들인데, 이쪽이 오늘은 섹터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강했다. 네, 섹터로는 유일하게 강했다. 나머지는 섹터로 구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존 최근까지 주도주였던 이제 LG전자부터 해서 로봇주들 있죠.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쪽이 있죠. 오늘도 좀 조정권역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나 현대 마찬가지 요소를 띄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저희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현대차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자로 해서 장 초반에 다 팔았습니다. 현대차는
그래서 저희도 현대차로 한 50% 정도 되는 수익률을 남겼는데,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요, 저희도 보면은 코스닥 위주로 세팅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물려있는 애들 있지 않나요?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 저희는 이거 팔아서 코스닥 핵심 섹터들, 제가 얘기 드린 코스닥 핵심 섹터들 있죠, 저희는 더 샀습니다. 네. 그만큼 저는 지금 코스닥에 거의 지금 물광고 기반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닥 핵심 축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애들 갈리죠. 첫 번째 로봇, 지금 하이레벨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 2차전지, 바이오, 요렇게가 움직여야 간다. 그리고 플러스 소부장 있는데, 소부장은 좀 개별성이 많이 강해요, 지금. 초 하이 레벨에 있는 애들이 있고, 실적이 안 찍히는데도 초 하이 레벨에 있는 애들이 있고, 실적이 찍히는데 하단에 붙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요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비중을 늘렸습니다. 추후에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저희도 포트 관리를 지금 계속 하면서 가고 있는데, 코스닥의 비중을 늘린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코스닥이 지금 너무 싼 거 아니냐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게다가 똑같은 재료, 똑같은 레벨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수급으로 한 번 더 빠진다? 사야죠. 비중 늘려야죠. 그래서 제가 비중을 좀 늘리는 작업을 한 거고, 현대차는 수익화로 끝냈다. 이게 종목이 끝나서가 아니에요. 아마 추가 조정이 나오면 현대차도 한 번 더 플레이할 수가 있고, 또 현대차가 그룹주들 모비스나 글로비스도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저는 그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오늘 이제 화두가 된 거 우리가 하나씩 좀 봐야 돼요. 섹터는 움직이는 게 이게 답니다. 저희도 플레이한 게 이게 다고. 근데 제가 뭘 늘렸는지 얘기하기는 좀 난해해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 일단 미국장 볼게요. 자, 미국장도 지금 사실 전반 조정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 얘네가 좀 해칭성으로 움직이는 게 좀 특징이긴 한데, 이거 아마 오늘자부터 좀 바뀔 겁니다. 요거 코멘트는 자제하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하이레벨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도 하이레벨 유지하고 있었죠. 횡보긴 하지만 걔네들을 필두로 해서 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어디가 붙었냐? 에너지가 붙었어요. 요게 지금 미국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종으로 구분 짓게 되면은 사실 에너지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밀렸구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게 미국장이었고, 이거 어느 정도 예측이 됐죠. 우리 증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증시가 먼저 이 추종을 사실 기준이 될 만큼 반도체가 위로 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면 마이크론 이런 애 따라붙고, 우리 밀리면 마이크론 같이 밀리고, 이런 국면이 등장했었는데 뭐 거의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미국장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이건 저희 회원방에서도 코멘트한 건데, 만기 끝나고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러셀이라든지 S&P, 뭐 나스닥, 다우, 얘네들 그럼 각각 갈렸냐? 갈리는 모습이 지금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 해서는 갈릴 겁니다. 섹터 차별화 국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국내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기술주들 성장 라인업이 어떤 반응도가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트리거들로 예상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또 공방 하나씩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 제외하고 사실 다 밀렸어요. 미국장도 뭐 때문에 밀렸는지 이건 봐야겠죠. 10년물입니다. 얘가 지금 4.6대 레벨에 도달해 있어요. 제가 공방하기 전에 캡처한 거여가지고 그냥 최신짜입니다. 아니 전문가님, 이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하이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내용이 좀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값이 있는데, 그 내용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왜 얘네들이 올라왔냐?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유가 차트 따로 안 가져왔는데,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게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쵸? 이게 아마 좀 투자자들을 대부분 벌벌 떨게 하는 요소라고 저는 보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의 주요 코멘트는 어디서 나오고 있냐? 일본, 한국, 유럽입니다. 이쪽 인상할까요, 안 할까요? 에 대한 것들도 많고, 얘네들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죠. 이거 사실 구체화해서 보면 연준입니다, 연준. 국가 단위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일관하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인상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여기 있는 애들 말고요. 미국 연준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추종을 하는 것들,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연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 과거 사례부터 알고 계실 텐데, 얘네들이 왜 안 할 건지와 그 근거가 되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뭐가 있냐? 유가입니다. 지금 인상을 하겠다는 그 논리 구조는 유가 말고 없어요. 실제로 실질금리, 물가 데이터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제외하고는 상승이 큰 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완만하죠, 되게.
근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야기시키는 것들만 크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캐비넛 씨가 상원 청문회 때도 이야기했던 게 똑같은 내용이었죠. 유가 빼고 보면은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준에서 따로 코멘트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코멘트가 동일 선상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미국 재무부도 마찬가지 의견을 낼 거고요. 아직 안 냈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유가를 베이스로 얘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유가가 1번 안정화되면 가장 좋고요. 2번 이 안정화되는 속도가 좀 천천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나눠서 보냐면 일단 다이렉트 안정 국면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유가가 상승한 거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면 돼요. 어디서 비롯됐죠? 전쟁입니다. 이게 일단 락되면 돼요. 자, 두 번째, 천천히 된다라는 건 이 전쟁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에 락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고 하나씩 핑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좋지는 않아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사실 근데 저는 요 국면의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천천히는 좀 별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게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증시는 어차피 기대값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 국채금리 10년물이라는 것도 기대값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당장 유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름이 공급이 안 된다 가지고 움직이진 않거든요. 유가라는 것도 결국 기대치로 움직이는 건데, 그럼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하냐? 이전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이거 지금 월봉이거든요. 제가 뭐 기술적으로 어디에 붙었다, 지지다, 저항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년물이고 월봉이고 이 연도입니다. 23년, 24년, 25, 26이죠. 우리가 4.5라는 레벨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4.5는 지금이랑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비슷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몇 회를 돌파를 합니다. 이때도 있었고요. 요때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지금 또 붙었습니다. 여기 붙었을 때마다 발생됐던 노이즈는 뭐였냐? 다 비슷합니다. 유가였어요. 유가가 100불 간다, 200불 간다, 250불 간다의 논리 구조를 가져왔어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이거 23년도 말에 있었던 거죠. 이게 10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있었던 건 뭐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죠? 주식 투자 지금 뭐 꽤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을 토대로 해서 중동 분쟁으로 번지는 걸 예측을 했고 그때 유가가 막 튀었었죠. 이때도 100불까지 붙었습니다. 유가가 붙게 되니까 10년물이 같이 붙었고 이때 증시가 가장 큰 폭으로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23년도.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의 전쟁이 끝났냐? 끝나진 않았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진압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압도를 해버렸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니까 락되고 나서 쭉 조정이 나왔죠. 다시 붙습니다. 24년이에요. 이때 뭐였죠? 똑같습니다. 중동 관련 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껴있는. 이때도 유가 반응도로 인해서 10년물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락되고 나서 또 내려왔어요.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었죠. 또 내려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 붙어요. 자, 근데 이때마다 동일선상에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요때까지 금리 인상이 몇 번이 있었고 금리가 어떤 스탠스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면 앞으로 대한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금리 인상이 됐나요? 안 됐죠. 금리는 주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시기마다 차이는 좀 있었어요. 저는 요 지점에 우리가 좀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근거 자체를 올라갔죠. 얘가 이거 추세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위에 붙고 나서 내려올 거냐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전쟁이라든지 똑같이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저는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갈려요. 이제는 막 일본도 인상하고 여기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어지럽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저는 이때마다 동일선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가 금리 100% 예측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채권금리 어디로 튈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거 저여도 안 돼요. 다만 제가 분석하는 거는 매번 비슷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 어떻게 갔는가? 제가 전쟁 터질 때도 그랬죠. 전쟁 딱 터지고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건 기회로 작동했습니다. 이번 차시도 저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올라갔어요. 전쟁으로 인해 이번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다 중동 분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이란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건 다르지 않나요? 폭격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유전을 포함해서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던가요?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해서 막 극대노를 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아요.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베이스로 금리가 튀고 있는 현재 현상을 우리는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어땠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해당 주식들은 매력도가 올라갔는가, 그때 쌀 때 잘 담아갔던 주식들이 올라갔는가, 이것만 우린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땠죠?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많이 영향이 나왔던 게 사실 마찬가지인데 성장주들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사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실적주가 됐지만 이전에는 반도체가 성장주 레벨이었거든요. 물론 성장주로 100%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주들,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죠. 대체적으로 불편해합니다. 주가가 조정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 국면이 지나고 났을 때는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그때가 제일 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뭐냐면요, 여기 붙을 때가 제일 쌌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주 레벨들은. 그리고 이 위로 잘 안 올라간다라는 사례들입니다. 여기서 더 지지고 복구할 수 있죠. 이거 월봉이니까 이거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여기 위에서 막 지지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튀었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려온다라는 거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들은 결국 이 내려오는 국면들이 다 기회로 작동했던 이력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 얘기 드리는 거는 이번에도 전 반복될 걸로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현대차 뭐 50%면 뭐 적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전 더 볼 수 있었는데 왜 그걸 팔고 비중 이동을 했냐? 성장주들이 너무나도 싸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플레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이슈들이 있었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했어요. 저는 사실 말씀 똑같이 드립니다만 제가 앵무새 같은데 계속 변동성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자꾸 제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자, 노조가 전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노조 이슈로 노조가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 그러더라 그럼 주가 내려가고, 안 한다 그러더라 그럼 올라가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걸로 갈 거면 이미 노조가 요구한 걸 다 들어줘 버린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줄창 빠져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하이닉스 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이슈들을 이해만 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삼성전자요,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올 거예요. 반복할 겁니다. 그럼 그 변동성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슈로 해석해서 들어가게 되면 계속 사야 돼요. 네. 저는 요 가격엔 안 된다고 봅니다. 요 가격에 되려면 기간 조정이 꽤 오래 걸려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옆으로의 횡보라든지, 또는 일전에 상승할 때 주기적으로 보여줬던 2달 정도 이런 가격 기간 조정이 이제 펼쳐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업황을 보더라도 결국 가격적인 것들은 항상 횡보 또는 기간 횡보 또는 가격 조정을 토대로 레벨이 맞추면서 가는 것들이 삼성전자라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이 점을 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플레이를 하시더라도. 저는 그냥 사서 둘레어 하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데일리 단타 치겠다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플레이를 일정 기간 두고 모멘텀 플레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알겠는데 이슈는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이 존중돼야 된다. 근데 이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일부 반락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반등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정부의 의지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건 뭐냐면, 사실 지금 파업이 발생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긴급조정권입니다. 우리가 뭔지는 알고 가야겠죠. 긴급조정권이라는 거는 사실 내용 자체는 이래요. 파업이 국가 경제, 국민 생활 심각한 피해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업이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피해가 있나요? 피해 있죠. 왜요? 지금 국가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얼마 될까요? 전체 국가 수출액 기준으로 37%입니다. 그만큼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 수출액이 37%라는 건 달러를 벌어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달러 벌어오는 걸 떠나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들, 직원들이 엄청 많죠. 삼전이 10만 명이 넘죠. 그럼 1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임금, 그리고 임금을 주면서 발생한 또 세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라면 이거는 뭐 당연히 긴급 조정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제 판단인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 경영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긴급 조정권을 쓸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얘기하면 같이 붙는 게 이런 거예요. 긴급조정권은 기한이 있습니다. 뭐냐? 파업 중단이 있고 중단 기한이 있어요. 파업 중단 같은 경우는 이거 즉시입니다. 즉시 중단을 해야 돼요. 긴급조정권을 쓰면. 근데 얼만큼 하냐? 30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중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니 그럼 30일 있다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여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과거의 사례, 이전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쓴 사례들이 몇 번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노위입니다.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쓰면요.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이 노사협상을 진행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 30일 파업 금지 기간 동안에 보통의 경우는 다 협상이 이루어져요. 저도 사실 될 걸로 봅니다. 일부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각각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봐야지 이거 30일 제한되면 이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뭐 계속 시위할 것 같이 시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막 얘기들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다. 뭘로 보면 알 수 있냐? 과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삼성 노조의 위법쟁이 가처분이 인용이 된 겁니다. 이거 쉽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파업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파업 오케이입니다. 근데 파업을 하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없게 해야 되냐?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 요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정이 이렇게 있어요. 삼성전자에. 근데 여기 웨이퍼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들어간 것 중에 공장을 탁 멈추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공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뭐 법적 분쟁이 좀 있겠습니다만 다루겠습니다만 만약 이거 어긴다라면 노조 같은 경우는 하루 기준 1억을 배상해야 됩니다. 기업한테. 그리고 노조의 간부들은 회사에 하루 기준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가지고 택도 없죠. 여기서 나오는 손실을 하려면. 근데 이런 리스크를 지게 할 만큼 법원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올라가는 게 다시 또 논점이 똑같아지죠.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근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슈는 이슈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변동이 좀 있구나 정도로 보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게 또 해소가 되면 그럼 협상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결될까봐 그래요. 보통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좀 더 기간 횡보 기간이 필요한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거 뭐냐? FDA 금지사항입니다. 물론 요 내용이 나와도 지금 바이오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언짢으시고 하시겠지만 알고 보셔야 돼요. 왜요? 결국 지금처럼 수급이 꼬였을 때 대략적으로 받는 피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재료들이 한 번에 붙거든요. 한 번에 붙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내용을 하나씩 알면서 보자라는 거예요. 자, FDA 금지사항이 뭐냐? 말 쉽습니다. 이 FDA 금지사항은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참고로 유예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후부터 작동이 되는 법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임상입니다. 임상. 여러분들 여기 좀 복잡하니까 우리 차트 놓고 보자고요. 여기서 봅시다. 임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이제 종종 설명드리는 것 중에 자, 중국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 미친 듯이 나옵니다. ADC에서 나옵니다. 또는 RNA에서 나옵니다. 얘기 드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중국은 임상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으로 임상 1상, 2상을 인정받고 3상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네. 그렇다 보니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데이터 입증이 제일 쉽고 가장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사오는 게 좋죠. 빅파마 입장에서는 중국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작년에 꽤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랑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로 중국 라이센스 아웃이 많이 나왔어요. 10배수 차이 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 FDA 금지 사항은 뭐냐면 임상에 있어서 기준을 적대국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적대국에서 임상시험 진행한 거를 수용도 안 하고, 수용 안 하니까 당연하겠지만 검토도 안 하고 고려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쉽게 보면은 우리가 IND라고 하는 신약 허가 신청 있죠?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대국이 뭔데요? 엊그제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악수하고 저로 친해진 것 같은데 중국 포함일까요? 포함입니다. 중국 포함이고요. 러시아라든지 북한 같은 국가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임상 데이터는 미국으로 갖다 쓸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의미 없어요. 러시아, 북한은 어차피 이쪽 임상을 미국에서 뭐 쓸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타겟해서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이렇게 되면요. 결국 빅파마들은 좋은 물질들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 그러면 중국을 지금 배제하겠다라는 걸 공식화한 거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생물보안법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면 중국 바이오는 생각보다 큰 노이즈에 휩싸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바이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 자체가 중국 내에서 잘 팔고 거기서 떼돈 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시총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 다 뭐죠? 미국향이에요. 미국향 라이센스 크게 진행한 애들, 미국에서 팔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주력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다 어디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어차피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빅파마가 원하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ADC, 뭐 RNA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약 단계에서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안 가져오겠다는 소리는 미국이나 아니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바이오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길 일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적용 법령까지 따져가면서 FDA에서 금지사항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 물론 바이오 안에서 주가에는 작동을 아직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이즈화가 앞으로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ADR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넓은 범주로 가져왔어요. 여기 24년도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ADR은 결국에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매우 적합합니다. 왜요? 과매도 났을 때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지금 숫자가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데 코스닥은요 오늘 장중에 62 찍었습니다. 지금 64예요. 뭐 비슷한 레벨인데 코스닥이 좀 더 꽈락이다 보니까 코스닥 가지고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스닥을 높게 평가하니까요. 이거 64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입니다. 24년 12월 9일. 우리가 기억해보면 이때 언제죠? 계엄입니다. 지금 코스닥은요, 계엄 사태 때랑 거의 동일선상 레벨이에요. 개별주가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야 또 정상입니다. 아니요, 코스피는 8천 찍고 내려온 건데 코스닥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얘네가 무슨 계엄 사태 레벨이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계엄 때도 공개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런 의견 드렸죠. 이 레벨에선 팔면 무조건 후회한다. 더 샀으면 더 샀지. 그리고 그거를 저는 이번 26년 5월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더 샀으니까요. 코스닥에다가 코스피에서 빼가지고. 지나보면 알겠죠. 지나보면 알겠죠. 저는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코스닥 목표치도 좀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희 회원 전략이라 공통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저는 코스닥이 꽤나 좋을 걸로 봅니다. 네, 제가 분석하는 기준상.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바이오테크들이 이제 평가를 받는 건 얘네는 여러분 아시지만 실적 평가가 없어요. 물론 실적 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적 평가 받는 애들이 많지 않죠. 보통 바이오테크들이 평가를 받는 거는 이 실적 라인이 아니고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별 뭐 얼마의 라이센스 아웃 진행했네, 또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경쟁사가 얼마 멀티플을 받네, 이런 거잖아요. 파이프라인별로의 가치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파이프라인별 가치가 원래는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가 저평가였을까요? 국내 바이오가? 아니요.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치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파이프라인별 값을 치르는 펀더멘탈을.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글로벌에서 바이오테크 기준 중에 제일 쌉니다. 파이프라인은 다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도 국장 바이오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원래 국장 바이오 꽤 후하게 쳐줬어요. 국장에 대한 기술력도 글로벌 기준으로 굉장히 고평가 쳐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기술 이 정도 임상 보여주는 애가 시총 뭐 1조 받는다? 이상하지 않아. 이 정도는 유지해 같은 것들이 저가 형성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깨졌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국내 기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프라인별로 계산을 해보면 제일 싼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삼성전자 PBR 0.8배가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주요 기업들을 가지고 뭐 제가 뭐 좋은 데이터값 보여주는 애들 주기적으로 공방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은 뭐 종목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섹터가 다 누워있기 때문에. 네. 제일 싼데 팔 필요 있냐? 없답니다.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 말고도 코스닥의 주요 섹터들 비중을 이제 오늘 좀 늘렸는데 제가 드리는 기준을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 꽤 되죠. 근데 요렇게 쌀 때는 팔면 대체적으로 큰 후회가 남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의견을 드리는 거고 비중을 대신 디테일하게 좀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죠. 어떻게 나눠서 살 것이냐, 그럼 얼마만큼 비중을 쓸 것이냐, 종목 하나에 그냥 한우가에다 몰빵 쳐놓고 눈뜨고 구경하고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평당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분할의 영역에서는 저는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코스닥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들고 가세요. 사셔가지고. 또 물론 바이오는 조금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바이오 아무거나 사면 큰일 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의견 드린 애들 꽤 많죠. 우리 공방에서. 그런 애들은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코스피 라인은 조금 개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코스피 라인은 조금 별개인데 코스닥 라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중을 여기서 늘리는 걸 보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저희 매도할 때 종목도 공개하고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개별주가 여기 계엄 사태에 와 있다라는 거는 의미 없죠. 다 내려와 있다라는 건데 2차전지 다 내려와 있죠. 뭐 바이오도 다 내려와 있죠. 뭐 개별 섹터들 코스닥에서 보세요.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애들 걱정할 게 없고 제가 코스피 얘기를 못 드렸는데 코스피에도요 지금 삼전 닉스 그리고 걔네 추종하는 몇 개의 종목 제외하고는 사실 대체적으로 다 밀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도 얘네 60레벨이에요. 얘 68인가? 제가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범주면은 무서울 거는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시기의 문제고 트리거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노조 이슈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시장에선 뜨거운 감자처럼 좀 보입니다만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저는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매크로가 하방 트라이 할 만한 요소들이 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얘네가 이제 하방 트라이 할 만한 요소들을 탁 찍어줬던 게 일전에도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재무부에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압박적 코멘트가 나온다라든지 또 제일 기대값이 큰 거는 연준 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금의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의 압력을 어떻게 해석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조만간 그런 코멘트가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장에서 펼쳐져야 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최신화해서 제가 월수금 공개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의견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벤트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정 레벨의 수익률을 달성할 때까지는 개별 이벤트는 안 할 겁니다. 제가 토마토 공방을 토대로 이벤트 하는 거야. 그건 전문가들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는 안 할 겁니다. 네, 제가 원하는 수익률 도달할 때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 방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토마토 TV 라이브 할 때 오시면 돼요. 지금 문의를
꾸준히 주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만 드리는 거고, 지금은 제가 이벤트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국장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새로운 추세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지수는 좀 누울 것 같은데 지수가 누울 때 섹터 차별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제가 쭉 살피고, 저희 회원분들은 회원방에서 좀 브리핑을 드리고, 저희 공방분들은 수요일날 오후 4시에 공개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오후 보내시고 다음 공개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